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사소법을 가리키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많이는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쉽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작년이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았나. 난이도 상승을 해봤자 결국 답 찾는 데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 지문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바람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설문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참는 거예요. 참칭 대표자죠. 참칭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에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돼요. 변론기일을 참치대표 부주석 자백간주죠. 결국 이거예요. 허위 주소하면서 자백간주. 여기 키포인트죠. 허위 주소 기재해가지고 자백간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허위 주소라는 글자가 나오면 밑에 두 가지로 찾아라 그랬어요. 자백간주 판결인지 아니면 공시송달 판결인지. 맞나요? 공시송달 판결이면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차는 위법하지만 유효한 판결로 취급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제 순환을 줘야 되겠구나.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가능하다. 맞죠? 이렇게 받고 허위 주소 기재해가지고 자백간주 받으면 이 송달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송달 자체는 송달이 무효란 뜻이에요. 판결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 종본이 송달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는데 무슨 상소란 말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결론 뭐라 그랬죠? 언제든지 죄송해요. 확정되지 않는데 무슨 재심이란 말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소 제기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액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케이스는 보면 허위 주소인데 자백 간주예요. 맞죠? 그럼 일로 가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뭐예요? 키포인트는 참칭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예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참칭 대표자 예외 하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마치 대리권 흠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맞죠? 상소 또는 재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상소 또는 재심.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만 찾으면 돼요. 자백간주 판결이고 참칭 대표자니까 상소 또는 재심으로 가능하겠거든.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뒤 재심 여기로 가라는 거. 예외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바로 1번이었어요. 2번 볼게요. 허위 주소 나왔네요. 자백간주네요. 자백간주 나왔네요. 결론 맞죠? 언제든지 상소 가능하다. 3번 허위 주소 맞죠? 허위 주소 밑에 보니까 공시송달이네요. 뭐라고요?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요 법리만 바로 찾아내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바로 갈게요. 4번 지문이요. 대여금 중 일부를 이게 익숙치가 않네요.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해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의 변제금 상당액을 주주적 법률상 원인 없이 하면서 주주적 제일 마지막 맞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볼게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이 뭐죠? 법률상 원인 없이 맞죠? 법률상 원인 없이 맞죠? 이득을 취하면 다시 돌려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판결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 판결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판결로 집행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재심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판결의 하자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바로 갈게요. 자유심증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에요.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할게요. 보기에도 빠른 것 같아요. 자유심증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에요. 바로 갈게요. 당사자 일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 증명 방해에 관한 쟁점이죠. 증명 반행했다. 상대방이 증명 방해를 했다고 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나요? 여전히 자유심증주의에 취한다 그래서 여전히 자유심증주의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 바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래서 2번
예, 전환된다 해서가 틀린 지문이고 2번 상대방이 부주중에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제가 얘기했죠. 민사소송법에서 증거 능력 없는 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증거 능력 다 있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수중이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관없잖아요. 상대방의 대화 중이잖아요. 당사자 간의 대화 중에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예,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 3번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에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의하지 않고 변론적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문을 알려면 판례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 자백이 됐어요. 재판상 자백이든 재판상 자백이 되었다고 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불료증 사실이 된다는 거. 불료증 사실이 된다는 거 좀 빠르게 쓸게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거.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발생하니까 함부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네, 철회가 제한되는구나. 맞죠? 다만 예외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 철회가 가능하다. 맞죠? 첫 번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네, 두 번째 잠시만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무슨 차고인데. 그리고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자백이 실효되는 경우, 예,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자백하는 경우. 그리고 왜 이 말이 안 들어왔을까요? 반지시 플러스 착오에 빠진 경우. 맞죠? 이 경우에 반지실이 입증됐다고 해서 착오가 추정이 되나요? 안 되죠. 반지실뿐만 아니라 착오 둘 다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 둘 다 입증이 된다는 거. 반지실이 입증됐다고 해서 착오가 추정돼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반지실은 입증이 되었는데 착오는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죠? 원칙적으로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 이 착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맞죠? 요거에 관한 쟁점, 자유심증주에 관한 쟁점, 예외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맞네? 요거. 예, 반지실 착오의 경우에 반지실 입증이 되면 착오는 추정이 되지는 않지만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도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갑자기 반지실이 안 들어왔을까요? 4번 신체 감정에 관한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신체 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 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라는 게 기포죠. 있죠. 네, 3번 문제 반소 갈게요.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죠. 271조 조문 그대로. 2번 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1번 조문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1번 반소예요. 본소가 취하된 경우에 반소 취하 시에 원고의 동의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조문이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준용이 될 것이냐에 관한 판례. 맞죠? 판례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고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결론 나온다라는 거. 3번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신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소죠. 후발적 병합이에요. 후발적 병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소의 변경. 후발적 병합은 소의 변경, 중간 확인의 소, 그리고 반소 3개가 있고, 맞죠? 병합일 경우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동정의 소송 절차해야 되고 공통의 관할 건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이거는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다 필요한 거고, 후발적 병합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건이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소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소송 지연되지 않을 것.
맞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거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거였죠. 사실심 기소중이고 변론전개를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허용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맞나요? 그런데 반소익 경우에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반소, 을이 갑한테 제기한 이 반소가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한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 반소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근데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냐? 아니라고요. 이게 왜 항소심에서 반소 들어오는 게 문제된다고? 얘 신급 이익이 박탈되니까. 맞죠? 그럼 얘한테 신급 이익이 박탈될 우려가 없다 그러면 굳이 동의가 필요 없네요. 맞죠? 그 케이스가 이거잖아요. 이해됐나요?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상대방이 신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상대방이 동의 필요 없잖아요. 맞죠? 조문 그대로 이끌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어려운 질문 아니었고요. 4번. 가지금을 반환 신청이죠. 가지물 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은 예비적 반소. 맞나요? 그럼 가지물 반환 신청은 가지금을 반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비적 반소니까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항소심 변론전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 제기 가능할 수 있나요? 네, 예외적으로 상고심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심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도 허용한다. 맞죠? 여기에 대한 또다시 예외가 있는 거죠. 예, 사실심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네, 4번 문제 갈게요.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네,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 명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전기 D. 그 패소자, 키포인트 뭐예요? 패소자잖아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쟁점이에요. 주관적 범위에 관한 쟁점. 주관적 범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변종 후 승계인에 관한 쟁점. 그러면 이 승계인의 범위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맞나요? 소송물 자체 승계인과 계쟁물의 승계인 두 가지가 있고 소송물 그 자체의 승계인은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무조건 변론적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고 계쟁물의 승계인 경우는 다시 채권과 물권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물권의 경우에 변론적 이후의 승계인을 보지만 채권의 경우 변론적 이후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 법리 기억나나요? 맞죠?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의 기한 예를 들어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라고 할게요.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계쟁물을 A한테 소이등을 해줬고 계쟁물을 넘겨준 사람이고 그 이후에 A가 을을 상대로 똑같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변론전개 이후의 승계 다시 말해서 기판력을 받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리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 사람은 소송물 그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에요?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이에요?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소송물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승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이고. 맞죠? 그러면 전 소송이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을 그대로 변론적 이후 승계인이 맞는데? 맞죠? 근데 이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패소한 원고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패소한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맞죠? 변론적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 원칙적으로 보면 객관적 범위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주관적 범위로 검토한 특이한 판례가 나 있다. 맞죠? 이 법리를 이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본 순환 때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무리 때는 그냥 외우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질문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맞죠? 변론적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전수에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양도담보에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어요. 그 이후에요. 후세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해요. 맞죠? 시적 범위에 관한 쟁점이죠.
맞네.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 전개를 전에 주장하였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돈을 갚을 때니까 양도담보권을 갚을 때니까 소위등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갚을 때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범위 차단된다, 차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소의 변론 전개 이후의 사유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맞죠? 저촉된다 했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련해서 선결적 법률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해소가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서 전소에서 갑 소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의 기한, 뭐 토지인도라든지 건물명도라고 할게요. 토지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맞죠? 소송물이 같나요? 전소는 확인해서고 후소는 맞죠? 이행해소인데 소송물은 다르네요. 그럼 무조건 기판자가 안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두 가지 있습니다. 선결관계가 있거나 혹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기판적이 미친다 그랬어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에 뭘로 들어갔어요? 선결적 법률관계가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후소에서는 갑이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단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기판적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3번 질문 쭉. 그래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맞죠? 맞는 질문이네요. 4번. 이 질문은 어렵다고 저한테 질문 오신 분인데 간단하게 볼게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전소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전소의 소송물이 뭐예요? 본등기잖아요. 본등기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의 소잖아요. 그러면 기판력은 어디만 미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는 것만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후소에서 그 가등기를 말소해달래요. 만약에 소송물이 동일하나요? 이게 선결적 법률 관계인가요? 모순 관계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를 답으로 찍었다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 2번 지문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5번이요. 적시제출주의예요. 맞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적시제출주의는 조문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언제가 적시인지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지문 바로 갈게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죠. 147조 1항 조문 그대로. 2번 당사자가 민사소법 146조 규정을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 또는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계를 지연시킬 것을 인정할 때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라 되어 있어요. 149조. 죄송합니다. 147조죠. 149조 제1항이죠. 149조 제1항. 149조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근데 직권으로 각하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3번 실기한 공을 반부인지 여부는 맞죠? 1심에서만 판단하네. 아니 항소심 판단할 때는 1심 전부 다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판례라 그랬죠.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개 반부에 제출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1심 전체 통틀어서 판단하라는 거. 중요한 판례고. 4번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 또는 반부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 의의를 각하할 수 있다. 149조 2항 조문 그대로. 적시제출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문만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어요. 6번 문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맞죠? 바로 갈게요. 당사자 능력 혹은 당사자 적격은 뭐예요?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다. 만약에 소송 요건 흠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부적법 각하한다. 자동적으로 외우라 그랬고. 맞죠?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사실심 변론 전결 전까지 갖춰야 되죠. 질문 갈게요. 종중이 비법의 사람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당사력이 있는지 여부는 언제를 판단한다고요? 사실심 변론 전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소재기 시가 아니라. 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 2번. 청료재산에 관한 소송이에요. 청료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키포인트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거나 혹은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고필고 맞죠? 소송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보존 행위의 경우에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구성원 혼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구성원 전원이 당사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두 가지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맞나요? 뭐죠? 특별수권 없이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적법 각하해야죠. 맞나요? 답 2번이네요. 어려운 지문이 아니잖아요. 계속 해봤던 지문들. 단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기법을 알아야 돼요. 요새 우리 시험에 왜 자꾸 민사집행법하고 등기법을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등기직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볼게요. 네, 갑명의로 소이등이 된 상태예요. 통합등기부의 실제 등기부는 아니래요. 갑구 을구 나누는데 그냥 수험을 위해서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네, 갑명의로 소이등이 된 상태에서 보세요. 이순위로 예를 들어서 을명의로 소이등이 됐다고 칠게요. 위조 변조가 돼서 넘어왔다고 칠게요. 다시 3순위 병으로 소이등이 돼서 또다시 위조 변조해서 넘어왔어요.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이등 말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소이등 말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갑은 병한테 이 소이등 말소에 승낙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소송이 과연 가능한가요? 얘는 만약에 이거를 말소가 된다 그러면 말소가 된다면 갑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이등 말소 청구 소송하고 갑도 병을 상대로 소이등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갑의 을에 대한 소이등 말소의 승낙 의사를 표현하고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와 구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3번이 소이등이 아니라 3번이에요. 근저당권이라고 만약에 칠게요. 이 3번이 요게 아니라 요 근저당권이라고 칠게요. 맞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근저당권은 양립 가능한가요? 양립 가능해요. 맞죠? 소유권하고 근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이등 말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소이등이 말소되면 이 기초가 무너지잖아요. 병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병한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건 가능해요. 왜?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양립이 불가능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와야 돼요. 네, 바로 갈게요.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는요. 키포인트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별도의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기직 하시는 분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원직 등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질문 처음 봤을 때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3번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4번.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있잖아요. 왜? 가압류됐다고 해서 추심 권능을 뺏기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번 문제 갈게요.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통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6조 조문 그대로. 맞나요? 2번 질문.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공동 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갑이 A, 갑이 B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A를 주의적 피고 B를 예비적 피고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사이는 무슨 관계야? 양립 불가 관계. 이거는 양보 안 하겠다는 거죠. 맞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요 두 사람 사이는 반드시 양립 불가 관계여야 돼요. 근데 A하고 B하고 둘이 뭐예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래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양립이 불가 관계인가요? 양립 가능하잖아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서 양립 불가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과 1년 전인가 나왔던 질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예비적 선택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해서 답 바로 2번이에요.
예, 3번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제1심 변론 키포인트 뭐예요? 제1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필공 추가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조문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추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맞죠? 예비자 예, 저는 맞죠? 고필공 추가, 유필공 추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고필공 추가예요. 68조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제1심이라고. 맞나요? 제1심 변론정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예, 68조 조문 그대로. 필수적 공동소송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 키포인트 왜 상대방의 소송 행위잖아요.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공동소송인 중에 1인이 한 소송 행위는요. 유리한 행위는 모두를 위한 하지만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거. 네, 그거와 구분하셔야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8번 전속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한 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453조 조문 그대로 453조 1항 조문 그대로죠. 2번 전속 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 대해서는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 맞나요? 31조에서 29조와 3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9조가 합의 관할, 30조가 변론 관할. 다시 말해서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네, 합의 관할에 변론 관할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31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전속 관할 규정 위반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송해 기송력 혹은 구속력이라고 부르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요. 얘 서울에 살고 얘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럼 통상적인 관할은 서울 아니면 부산에 발생할 거예요. 근데 갑이 소를 어디다가요? 대전에다가 제기한다. 대전에 제기했어요. 관할 위반이죠. 그러면 대전지방법원은 서울이라든지 부산으로 보내야 되는데 생뚱맞게 어디로요? 대구로 보낸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맞죠? 다시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반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으로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이송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구속력이 발생한다.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송이 전속 관할이었어. 그럼에도 서울 전속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로 이송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도 구속력 받나? 네, 여기에도 구속력 받는다고. 완전 전속 관할 위반에도 구속 받는다고.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한 번 더 나아가 볼게. 전속 관할주 뭐라고요? 신급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구속력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판례가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뭐예요? 같은 법원의 동급 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은 구속을 하지만 상급심 법원은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례. 근데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 판례 그대로 나오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느냐 확정된 이상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슬러시 신급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은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네, 기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했던 질문. 3번 전속 관할을 얻은 경우에는 절대적 상고 이유는 되나 재심 사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전속 관할의 하자는 언제 치유된다고요? 판결 확정 시. 임의 관할은요 1심 판결 선고하는 순간 하자 치유되지만 전속 관할 위반은요 판결 확정되는 순간 하자 치유된다. 왜? 재심 사유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예, 9번 질문 갈게요.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에요. 예,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 청구에다가 집행불능,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집행불능 대비한다면 무조건 그냥 뭐라고요? 단순 병합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예, 집행불능 대비한 전보배상 병합한 경우에는요. 양자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단순 병합에 해당한다. 2번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다. 바로 2번이네요. 그냥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케이. 3번 선택적 병합 제1심 법원 그중 하나만 판단 기각 나머지 청구 아무런 판단하지 않은 경우 재판에 누락? 그거 기억나시나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거예요.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와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부 판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해도 모순조촉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허용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왜 허용하지 않는 거죠? 판결에 모순조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허용하지 않겠다. 가장 대표적인 예비적 병합
맞네. 두 번째 선택적 병합. 세 번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네 번째 필수적 공동소송. 맞네. 그리고 다섯 번째 독립당사자 참가. 네, 그래서 이 다섯 개는 반드시 알아고 있어야죠.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 참가. 네, 이 지문에서 1심에 남아있다, 원심에 남아있다, 추가 판결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 그랬어요. 네, 지문 볼게요. 선택적 병합이잖아요. 선택적 병합이네. 요 중에 하나네요. 네, 지문 뭐라고 돼 있어요? 누락이라는 말 썼네요. 네, 1심에 그대로 남아있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 예외 여가 하나 있다 그래서 독립당사자가 예외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독립당사자도 예외 부분. 예, 4번이에요.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에요. 자,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병합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원시적 병합이다 후발적 병합이다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동종소송 절차야 되고 공통에 관한 공종소송 절차야 되네요. 동종. 맞나요? 다시 볼게요. 통상의 민사사건은요. 민사소송사건이 끼고 예, 가처분에는요. 민사집행사건이잖아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한다, 통합. 예, 허용하지 않는 거죠. 병합 허용하지 않는 거죠. 네, 답 2번에서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 아껴야 되니까. 10번.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에요. 민법상 조합이 조합 나왔네요. 머릿속에서 자연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고필공 관계에 있다라는 거. 예, 다만 조합원 1인에 대한 맞죠? 조합 책임에 관한 묻는 거 혹은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나 머릿속에 자연을 떠올리고 바로 갈게요. 민법상 조합이 공동수급체 경제 입찰 참가 다른 경제업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 1인의 이 낙찰자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잖아요. 보존행위니까 맞네? 혼자서 가능하잖아요. 부적 뽑아야 됐으니까 1번 틀리지 뭐. 맞죠? 옳은 거 찾는 건데 2번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딱 지문 나오면 바로 머릿속으로 고필공. 이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고필공 관계 있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인 개별로 진행해줘. 상속기간은 개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상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 확정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일부 판결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리 판결도 안 된다 그랬죠. 1심에 남아있다, 원심에 남아있다, 추가 판결 무조건 틀린지 뭐예요. 네. 3번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이 키포인트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의 소예요. 무슨 소송? 고필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오케이, 고필고를 바로 이끌어내셔야 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맞죠? 불리한 소송이니까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네,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옳은 거. 4번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철거예요. 맞나요? 이거 고필공인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네, 통상 공동소송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 판결 받고 일부에서 철거 판결 못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네, 집행 못할 뿐이에요. 그냥 집행을 못할 뿐이지 반드시 고필공 관계는 아니라는 거. 문제 11번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과거의 법률 관계예요. 떠오르시나요? 확인의 소의 대상적 격이에요. 확인의 소의 대상적 격 뭐라고요? 자기 현재 권리 관계가 된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재 권리 관계해야 되고, 맞나요? 과거의 권리 관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권리 관계라는 확인을 하더라도 현재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과거의 포괄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거의 권리 관계임에도 뭐라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 확인의 소의 대상적 격을 인정하겠다. 다시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맞는 질문이잖아. 2번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지가 있음에 대한 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자, 전소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라고요? 대여금으로 10억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여기서 승소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맞네. 그 이후에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또다시 대여금으로 똑같은 이 대여금으로 10억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맞네. 기판적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모순금지서를 따르면 전소에서 승소 판결을 해줬으면 후소에서도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승소 판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전소에서 패소 판결 받았으면 후소에서도 그냥 패소 판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판적까지 모순금지사예요. 맞네? 그런데 전소에서 승소 판결을 했었는데 또 소송 들어왔으니까 승소 판결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 야, 네 승소 판결 받았으면 여기 집행문 보여받아서 그냥 집행하면 되지 왜 또 소재기하고 그러니? 맞네? 그래서 뭐예요?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이익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소각합 판결하겠다고요. 이거는 기판적인 모순금지설하고 상관없는 거. 맞나요? 오케이. 소각합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 갑이 딱 이래야겠죠. 네, 저 승소 판결 받은 거, 승소 판결 받고 이 판결을 확정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판결에 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의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지금 10년 가까이 못 하고 있었는데, 맞죠? 한 달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또 지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이 채권을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래? 그렇다 그러면 소의 이익이 있지. 맞나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를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등장하는 게 모순금지설이 등장해야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승소 판결을 해주는지, 후소에서는 본안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추가적인 판례 2가지가 더 있어요. 그 나중에 따로 수업 시간에 하면 될 거고. 갈게요. 다시.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으면 약한데, 자, 여기에 반드시 전소가 이행의 소일 경우에 후소도 반드시 이행의 소해야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도 허용하겠다는 판례까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 3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기에 말소를 구한 것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기에 의한 피담보 채무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어요. 피담보 채무 소멸했으니까 근저당권 말소해달래요. 맞죠? 이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데 또 쓸데없이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또 같이 들어온 거예요. 맞나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확인의 소가 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동일한 소송이 죄송합니다. 동일한 소송은 아니죠. 이렇게 소송이 이게 과연 소위 먼저 검토할게요. 중복소송이냐부터 먼저 검토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중복소송이 중복소송이 아니에요. 중복소송 요건 전소, 개소증, 후소, 제기. 2번째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 동의. 3번째 소송물 동의. 전소, 개소증, 후소, 제기. 당사자 동의. 갑을 소송물 동의. 근저당권 말소고 얘는 이행의 소고 얘는 확인의 소인데 소송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소송은 아니겠구나. 2번째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을 거냐. 이 확인 판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피담보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하면 얘 목적은 다 달성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각합 판결하겠다라는 거. 그 이해하는 거잖아요.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소이익이 없어서 소각합 판결하겠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계속 했던 것들. 4번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가 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서 권리관계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나요? 여전히 확인했어. 그러면 확인이었으면 소치하면 되는 거지. 소치하지 않고 계속 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맞죠? 법원은 판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소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2번 문제예요. 화해 공고 결정.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와요. 화해 공고 결정은. 화해 공고 결정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법원은 소송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키포인트 직권이에요. 화해 공고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권 없어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지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공고 결정을 할 수 있다. 225조 제1항. 2번 당사자는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이의 신청할 수 있죠. 226조 1항 단서잖아요.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바로 2번이네요. 3번 어느 당사자가 화해 공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 신청이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 부분을 송달했는데 왜? 알려줘야죠. 이의 신청 들어왔다는 거. 4번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으니에 원고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최근 판례예요. 확정이 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제소금지 제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제소금지 제재를 받는다라는 최근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고 마무리 때 해드렸던 판례고 제동 효력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13번 문제 조문 그대로 나왔던 질문이죠. 13번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바로 갈게요. 소송상 특별대리에 관한 소식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후견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62조 사망 조문 그대로. 2번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특별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에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소송을 위한 특별 대리인은 선임 신청할 수 없다.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도 뭐라고요? 신청할 수 있죠. 62조의 2예요. 62조 2의 제1항에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특정 후견이라든지 임의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바로 2번이에요.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조문. 맞죠? 조문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3번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사 특별 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오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상소를 취하할 권리까지도 가진다. 최근 판례.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불복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네,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14번 문제 소송 절차 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당사자 일방이 죽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는 중단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요. 238조에 의해서 소송자 중단되지 않아? 중단되지 않는다. 다 바로 1번이잖아요. 맞네? 소송 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2번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서 소멸된 때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맞나요? 234조, 238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법원은 제초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만약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자는 정지해야 되나 제적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간이 각하 맞나요? 제적 또는 기피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 방식에 어긋나거나 맞죠?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간이 각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조 조문 그대로. 네. 4번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245조. 245조. 15번 문제 갈게요. 공동소송 참가와 독립당사자 참가예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자,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의 대소에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지만은 제3자에게 맞죠?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리고 뭐야? 회사관계 소송일 경우에 원고 승소 판결만 대세우고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조문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맞죠? 그건 이사의 결의예요.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해서예요. 상법상 조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거기 때문에 대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 허용하지 않는 판례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 판례는. 근데 뒤에 있는 답이 너무나 쉬운 답이 있어서요. 그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2번 바로 갈게요. 채권자 대위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 참가하는 경우에 맞죠?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공동소송 참가에서 알아야 되는 판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판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권자 대위소송 판례와 다른 하나는요. 회사 대표소송. 주주 대표소송 하면서 회사가 공동소송 참가하는 거. 이 두 개는 인정하겠다고 말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공동소송 참가해서 이 판례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라 했다는 거. 맞죠? 그 판례. 3번 제1심 판결에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요거 아까 여기 썼던 거 기억나나요? 일부 판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 이 지문에서 1심에 남아있다, 원심에 남아있다, 추가 판결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전부 다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거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이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소송에서 A가 뭐 한 거예요? A가 독립당사자 참가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근데 1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1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심 판결이에요. 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요. A의 독립 당사자 참가요.
독립 당사자 참가 자체가 부적법하다 해서 각하한 거예요. 각하한 거예요. 이 소송에서 의리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의리 항소를 제기하면 심판의 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져요. 자, 볼게요. 독립 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될 거고, 심판 대상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배제되기 때문에 둘 다 심판 대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독립 당사자 참가 자체가 참가 요건을 못 갖춰서 각하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독립 당사자 참가의 참가가 아니에요. 참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부 다 2심 상소 불가분에서 2심되고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요 상태에서 A가 항소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상소기간 경과하는 순간 분리 확정이 돼야죠. 맨날 얘는 엄밀히 말하면 예외가 아니라 얘는 독립 당사자 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지문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피를 토하면서 했던 거예요. 유일한 예외 저거 하나 있다. 그거 말고는 무조건 상소 불가 원칙 적용이 되고, 예, 심판 대상이 된다고. 답은 3번이네요. 4번이에요. 이 지문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갑의 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A가 독립 당사자 참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한 소송을 뭐 한 거예요? 취하한 거예요. 맞죠? 취하했어요. 그러면 예,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이에요? 아니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소송 관계를 무슨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소송 관계는 통공 관계가 되잖아요. 통공 관계가 되거든요. 맞죠? 그거 볼게요. 다시. 네,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에서 네,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네, 그 경우 삼면 소송 관계는 소멸.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 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 소송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 계속은 적법하며, 이때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 신청 당시 당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 삼면관계 소송관계 해소, 종래 삼면 소송관계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 요건 구비를 굳이 검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독립 당사자 참가가 아닌데 둘은 왜 통공관계가 있으니까 굳이 참가 요건 다시 검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네요. 16번 문제 바로 갈게요. 네, 소치와 효과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네, 본소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한 사람은 네,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67조 2항 조문 그대로. 2번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소로 하는 경우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이거 보기 전에 재심의 요건부터 먼저 갈까요? 제소금지의 요건을 먼저 검토해 볼까요? 제소금지의 요건이 뭐죠? 본안에 관한 종구 판결 선고 후 소치하. 두 번째, 다시 후소를 제기했는데 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동의, 소송물 동의, 그리고 왜? 권리 보호 이익도 동의해야 된다. 소송물 동의를 검토하는 건요, 소송물 이론 그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네, 갑의 을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의 소가 들어왔는데, 네, 갑 소유가 아니라고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갑이 소치하를 한 거고. 그리고 다시 후소로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기한 건물 명도라고 할까요?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제소금지 제지를 받느냐? 요건 검토해 볼게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치하. 두 번째, 후소를 제기했는데 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동의, 갑을 가물. 소송물 동의, 얘는 확인의 소고 얘는 이행의 소인데 이거 소송물 같나요? 소송물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금지의 성질이 뭐예요? 왜 제소를 금지시켜요? 법원 판결 농락하는 거 방지하겠다잖아요. 예, 전수에서 갑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맞죠? 이거 취하해놓고 다시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법원 판결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갑 소유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래서 소취해놓고 또 다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건물명, 맞죠? 엄밀히 말하면 소송물은 다르지만은 전수의 소송물이 후수에 뭘로 들어가는 경우에 선결적 법률관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맞죠? 예, 종국 판결을 농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소금지의 효과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 맞나요? 그래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죠?
저는 2번. 그래서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13번 질문 갈게요. 재소금지는 소치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을 내린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맞죠? 종급 판결이 당사자에 의해서 농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급 판결이 있는 소를 취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다. 4번 본안에 대한 종급 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 신청구, 교환적 판결. 자 볼게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A라는 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송 계속 중에 죄송해요. 갑이 을을 상대로 A라는 소를 제기. 이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여기서 을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심 올라와 있는 중에 A라는 소에서 B라는 소로 교환적 변경한 케이스예요. 교환적 변경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거. 구소 취하 신소 제기 맞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소송 계속 중에 뭐라고요? A라는 소를 추가적 병합시킨 거예요. 맞나요? 과연 이게 재소금지 제재를 받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맞죠? 재소금지 요건이 뭐라고요? 본안에 관한 종급 판결 선고 후 소취하. 맞죠? 그리고 다시 후소 제기하는데 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동의, 소송물 동의, 권리보호이익 동의. 당사자 동의, 소송물 동의. 권리보호이익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재소금지 제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재소금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맞죠?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문제예요. 1번 지문이에요. 최근 나온 판례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고 바로 갈게요. 당사자 1명이 한 진술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최근 판례예요. 단순한 잘못된 계산에 기재가 있는 거기까지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 2번 질문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인데 일단 3번, 4번부터 먼저 가고 올게요. 3번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반진실 맞죠? 반진실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차고 둘 다 증명해야 돼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안 떠올랐던 거죠. 반드시 플러스 차고인데 반드시뿐만 아니라 차고 둘 다 증명이 돼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반진실이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진실이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차고가 추정이 되나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반진실이 입증이 되었어요. 추정에 대한 반진실이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고는 추정되진 않지만은 맞죠?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 이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4번 법정 변제 충당이에요. 이거 민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진술은요. 법률상 효과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비리원이라고 비리이자 원본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영 교수님이. 맞죠? 이거는 법률 효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1번, 3번, 4번 지문이 다 맞죠?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민사집행법 판례예요. 이 판례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볼게요. 2번 지문 다시 갈게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에요.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죠. 채무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나 똑같아. 여기까지 다 맞는 질문이에요. 뒤에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에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절차를 거의 다 준용하고 있어요. 맞죠? 강제경매는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임의경매는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임의 경매 개시결제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민사소법 재판사 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 이거를 민사집행법상의 재판사 자백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사 자백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만약 이거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도 똑같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몰라도 되는 판례예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중요한 판례인지 몰라도. 만약 요거는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으면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3번, 4번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예요. 저도 실제로 시험을 끝나고 나면 저도 실제로 문제를 푼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계속 풀어왔는데 작년에는 저는 헷갈리는 지문 하나도 없었어요. 또 올해 헷갈리는 지문이 있었어요. 이게 3번, 4번 지문이었어요. 저도 헷갈려서 4번, 4번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3번 지문은 헷갈렸거든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맞죠? 그만큼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문제 같기도 하고. 다시 가볼게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요. 바로 갈게요. 소송사 화해 청구 포기에 관한 특별 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 행위에 대한 수권뿐만 아니라 소송 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속 나왔던 판례, 몇 번 봤던 판례, 어려운 판례 아니고. 2번 소송 대리인에 대하여 소치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맞나요? 상대방의 소치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맞나요?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 대리인이 한 소치하의 동의는 소송 대리인권의 범위 내에서 내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계속 했던 판례고. 3번 지문에 이게 판례였더라고요. 3번 판례로 저도 몰랐던 판례예요. 저도 공부할 때 한 번도 못 봤던 판례고. 갈게요. 소송 위임은요. 소송 위임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크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험에도 시험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깊이 안 봤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봐야 되겠죠. 소송 위임은 소송 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 행위로서 그 기초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 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슬러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 의무는요 수권 행위가 아닌 위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거. 수권 행위를 하는 게 대리권을 준 엄밀히 말하면 그 대리권을 준다는 행위보다는 오로지 법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임 계약에 따른 대리권을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판례래요. 위임 계약에 의해 발생한대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도 할 말은 없긴 해요. 4번이에요. 다 4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4번이 말이 안 되는 판례거든요. 다시 가볼게요. 가압류 사건이에요. 민사집행법 판례긴 하겠지만은 가압류 무조건 뭐 민사집행법 판례는 아니지만은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그 가압류 신청에 관한 소송 행위뿐만 아니라 슬러시 본안의 제소 명령 신청할 권한도 미치나 슬러시 여기까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제소 명령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압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가압류를 걸어 놓을까요? 혹은 왜 가처분을 할까요? 이 사람이 팔아 넘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보존처분, 인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이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 소송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을이 이 재산을 팔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맞죠?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으면 을의 구제 수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에 지금 침입이 들어왔으니까 을의 구제 수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을의 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다투는 게 이의신청 절차. 맞죠? 두 번째, 이의신청이 처분금지 가처분 될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뭐 해야 돼?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원고 갑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소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을은 속에 천불이 나요? 천불이 안 나요? 천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야, 네 소제기하라고. 그래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소명령 신청이에요.
상대방이 가처분만 걸어놓고 소재기가 안 들어오니까 을이 속에 천분이 나니까 야 소로 맞짱 뜨자고. 만약 그게 하는 게 재소명령 신청이에요. 네, 다시 가볼게요. 용어 알고 계시라고요. 본안에 재소명령 신청할 권한도 있으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아진 재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아. 이때 변호사 A가 있었나 봐요. 갑의 변호사 A가 있었나 봐요. 이 변호사 A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고, 맞네. 여기에 대해서 B을이 재소명령 신청을 하면 이 재소명령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문 송달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맞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것 같아요. 4번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 4번이에요. 예, 그래서 3번하고 4번 좀 헷갈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답은 4번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3번을 처음 보는 판례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업 시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예, 19번 문제 볼게요. 소의 이익 파하는 거예요. 소의 이익 파트 바로 갈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부담 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해소가 돼요. 청구이해소가 뭐라고 했어요? 왜 빚도 없는데 경매하고 그러니 청구이해소를 제기하지 않고, 맞나요?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인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거기서 치셔야 돼요. 공정증서 집행력을 배제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닌 이상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까요? 여전히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보면 민사집행과 관련된 쟁점인데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냐고요. 여전히 있다라는 거. 만약에 청구이해소는 집행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집행이 들어오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집행 들어오기 전에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실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단체 구성원인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라고요? 부적법하다. 소금 장승신 혹시 떠오르시나요? 소금 장승신에서 뭐야? 소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여야 된다는 거. 단순한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부분은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겠다. 맞나요? 그때 간접표현이 뭐예요? 정과 무효 확인해서 뭐 이런 것들. 예. 3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그 집행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소라든지 집행 취소 방법으로만 말소됐죠. 자, 볼게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 그랬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민사법원에서 할까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은 보전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규율을 따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맞죠? 의뢰 구제 수단을 따로 한번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의뢰 구제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이의신청.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이의신청하는 거나, 혹은 처음에는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사전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2가지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2가지 절차를 미리 마련해 놨잖아요. 민사집행법에서 다 마련해 놨잖아요. 근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 이 절차를 안 거치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소해달라고요? 소금 장승신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장에 해당하잖아요. 장이 뭐죠? 보다 간이한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는 그 절차로 가라 그랬잖아요. 소를 제기하지 말고. 근데 이 케이스 아닌가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절차가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금지를 말소해달래요. 소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소금 장승신에서 장에 해당하는 판례죠. 소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질문. 4번 전소 확정 판결의 존부. 오케이. 전소 확정 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 직권조사상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뭐 한다고요? 무조건 각하한다. 그럼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해요. 이거는 뭐라고요?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미밖에 없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판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 누락으로 판단 누락에 따른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판례 뭐예요?
재심 사유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사실심 변론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 제가 딴 질문하고 있었네요. 다시 갈게요. 직권으로 조사를 판단해야 되고 당사자가 확정 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없다. 제가 수업 시간에 100번은 말씀드렸던 질문이에요. 직권 조사 사항에 사실의 주장 책임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두 번째, 자백의 구속력. 적용한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제출 책임 적용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변론주의와 항상 같이 따라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적시 제출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그래서 OX 기억나네? 직권 탐지 사항은 XXXX 맞나요? 항변 사항은요 O 기억나네?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맞나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알아달라 그랬어요. 맞나요? 지금 뭐라고요? 직권 조사 사항이잖아요. 맞나요? 적시주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죠.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돼요. 20번 소송요건이에요. 제가 이 질문 읽고 있더라고요. 다시 갈게요.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에 관한 소송. 자, 옳은 것이네요. 직권조사상 소송요건에 관한 거.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준에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네, 직권 탐지 사항 아니라 그랬어요. 직권 탐지 사항은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재판권 말고는 직권 탐지 사항 없다 그랬다 그랬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2번. 종중인 당사자의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 인지 여부는 직권 조사상 오케이. 자백의 우선력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2번도 틀린 질문. 세 번째. 소송 요건 중 부재소 합의예요. 예전에 부재소 합의는 항변 사항으로 봤어요. 근데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부재소 합의, 불항소 합의는 전부 다 직권 조사 사항으로 못 박았어요. 맞나요? 그래서 부재소 합의는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맞죠? 부재소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은 말하고 소각하 판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당사자 사이에 부재소 합의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부재소 합의 사항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당사자한테 반드시 뭐라고요?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 그 판례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판례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갈게요. 부재소 합의, 소치하 계약, 상소 치하 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 사항이라고 아니라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4번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 조사 사항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맞나요? 당사자가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권 발동 촉구 의미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나 판단 누락한 때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계속 보셨던 판례들. 21번 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항소권 포기예요. 항소권 포기. 저 잠깐 보실래요?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바로 판결은 확정이 되나요? 상대방의 항소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바로 확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다시 가볼게요. 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항소장이 제출됐어요. 다시 볼게요.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으로 1억 지급 청구 소송인데 여기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승소 판결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뭐 하는 거예요?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거예요. 항소권 포기서 제출해요. 포기서 제출하는 순간 바로 확정이에요. 왜? 얘는 항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이익 없자 전부 승소한 자인데 얘가 무슨 항소이익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항소권 포기서 제출하는 순간 바로 확정이 됐어요. 맞죠? 이렇게 할게요.
이때 송달이 됐다고 칠게. 판결 정벌이 송달이 되고 몇 주야? 2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한 3일 되는 날, 3일 되는 날 이때 항소권 포기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바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때 한 10일 정도 되는 날 다시 항소장이 들어왔대요. 항소장이 들어왔대요. 어디에? 1심 법원에 들어왔대요. 1심 법원은 뭐 해야 돼요? 항소장 심사해야죠. 맨날 항소 심사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항소장 심사 뭐부터 심사하는 거죠? 필요적 기재사항 적혀져 있는지. 두 번째 인지 첨부되어 있는지. 여기서 끝인가요? 1심은 여기서 끝이지만 항소심은 뭐 판단해야 돼요? 항소기간 준수했는지 여기서도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맨날 이미 항소기간 준수했는지 보는 거예요. 이미 항소가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맨날 그럼 항소기간을 준수한 거 준수하지 못한 거예요. 준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은 항소장 각하 명령 할 수 있나요? 네, 항소장 각하 명령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항소기간이 경과했으니까 항소 각하 판결이 아니라 요건이 그거잖아요. 항소장 들어오면 항소심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지 인지가 첨부된지 항소기간 준수인지 이게 세 가지 검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항소권 포기서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항소장이 들어왔어요. 이거 항소기간 준수한 거예요? 준수하지 못한 거예요? 준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하는 게 저 뭐가 문제가 돼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다시 볼게요. 항소권 포기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분명한 때는 원심법원 재판장이죠. 1심 법원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 명령할 수 없고 왜 못해? 맞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각하 판결은 아니라고요. 항소 각하 판결한 것이 아니라 뭐야? 항소장 각하 명령하는 거예요. 다 바로 1번이네요. 2번 항소를 한 뒤에 항소권을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발생한다. 395조 제3항 조문 그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송가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뭐 한다고요? 취소해야죠. 법률에 위반했으니까. 항소심 법원이에요. 항소심 법원의 본안 판단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이에요. 1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거고. 만약 1심이 맞다, 제대로 판단했다 그러면 항소가 이유 있다 없다? 항소가 이유가 없는 거고,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심 법원은 뭐 하면 돼요? 그냥 항소 기각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1심이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맞죠? 근데 1심이 틀리다. 1심이 틀리단 말은 항소가 이유 있다 없다? 항소가 이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항소가 이유가 있으면 맞나요? 일단은 1심 법원은 뭐 하고요? 취소하고, 1심 법원은 취소하고, 다시 항소가 이유가 있으면 일단은 항소는 인용하고 1심 판결을 뭐 하고요? 취소하고, 내가 1심이다 생각하고 뭐라고요? 자판하라고. 원칙적으로 자판이 원칙. 맞나요? 근데 다만 1심이 소각하 판결이라면, 1심이 소각하 판결이라면 뭐라고요? 1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환송이 원칙. 맞나요? 그런데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그리고 뭐야?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예외적으로 자판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 보세요. 1심에서요. 다시 지문 받아볼게요. 답변서 제출을 간과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심이 잘못한 거네요.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항소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항소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마구에 취소.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재심 판례긴 한데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되는 판례예요. 4번 항소기간 경과 이후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 이거 기억나나요? 판결 정본 송달을 받았어요. 판결 정본 송달 받고 몇 주요? 2주 이내.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3일 되는 날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7일 되는 날 이 항소 취하를 한 거예요. 항소 취하를 했어요. 아직 일주일 남았네요. 맞죠? 이 사이에 다시 항소장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항소장 가능해요. 다시 항소 제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나요? 요 지문 계속 나왔던 지문. 네,
다시 볼게요.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치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이 되나 슬러시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치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 제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팔레트다. 22번 문제 볼게요. 이제 조금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준비 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제 생각에 이것도 그냥 주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4번 판례 맨날 4번 판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했던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이거를 인정했을까? 저도 의문인 판례라고.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들어갈게요. 단독 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맨날 272조 맨날 아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네, 272조 제2항 조문 그대로예요. 2번 준비 서면에 취득 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변론 기일에 진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술을 안 했네요. 맞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없는 것으로 봐야죠. 왜? 우리 민사법은 구술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네, 답변서 혹은 준비 서면에 뭐 아무 말 다 썼다 하더라도 아무 말 썼다 하더라도 변론 기일에 뭐라고요? 진술하지 않으면 뭐요? 없는 것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법원은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단 안 해줬어요. 이게 왜 판단 누락이야?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준비 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되며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법원은 상대방 그 부분은 송달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 4번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단독 사건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질문,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단독 사건에서는 미리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 증인으로 증거 조사도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예요. 키포인트 뭐예요?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3번이요. 처분권주의예요. 1번 그냥 주는 지문이죠.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 철거와 그 부속 인도 청구는 건물 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판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성명하는 적극적 성명하는 예외 첫 번째 판례에 나오는 그 판례예요. 그래서 다 바로 틀렸네요. 맞죠? 청구 취지 변경 없이도 상원 이행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뭐라고 성명하라 그랬잖아요. 딱 바로 1번이네요. 2번.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에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은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은 해요. 슬러시 그것은 가능은 해요. 맞나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상대방이 매매 대금이 없다라고 반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했대요. 그러면 상환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전국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3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 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장래 이행소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판례. 요 판례와 구분해야 되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피담보 채무를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안 해주니까 들어오는 소송인 경우에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아예 처음부터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잔존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뭐라고요? 청구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그 판례랑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4번 너무나 쉬운 거 아닌가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물법행위 민법 몇 조예요? 750조. 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민법 몇 조? 390조. 맞네? 제가 이거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처분권주의는 크게 질적 동일과 양적 동일 보고, 질적 동일에서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송물의 동의, 이동, 맞나요? 심판의 종류와 순서, 맞나요? 그리고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토지 경계 확정해서 쓰는 거 기억나네? 그 중에 그거잖아요. 소송물의 이동이잖아요. 이 둘이 소송물이 같아요, 틀려요? 하나는 750조고 하나는 390조. 소송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했네요. 당연히 위법하다 봐야지. 답 너무나 명한 답이 있죠. 1번. 중복 제소 금지예요. 중복 제소 금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복 제소 금지 요건이 뭐라고요? 중복 제소 요건이 뭐라고요?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외우세요. 이런 요건들은.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두 번째 요건. 전소와 후소가 당사자 동의. 세 번째 요건.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 동의. 이 요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 요건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지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지문.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다. 그 소송 개소 중 자동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의한 소송을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볼게요. 보면 되지. 갑이 을을 상대로 A라는 소를 제기를 했어요. 쉽게 합시다. 대여금으로 1억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 소송에서 을이 많은 거예요. 나도 니한테 받을 돈 있다. 물품 대금으로 1억 상계하겠다, 퉁치겠다라고 상계 항변을 했어요. 맞죠? 이 소송 계속 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이 상계 항변으로 주장했던 이 물품 대금 1억을 맞죠? 반소 혹은 별소로 제기했대. 이게 중복소송인가요? 중복소송 요건 볼게요.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라며.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이게 소인가요? 이게 소인가요? 항변으로 주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전소 계속 후소 제기예요? 별소 제기하는 거, 반소 제기하는 거 문제 있다 없다? 전혀 문제 없잖아요. 전소가 아니지. 이거는 항변으로 주장한 거지. 소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요건 탈락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능하다. 맞는 질문. 2번 중복 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관한 판결이에요. 그 소송 절차를 이루어진 하에라도 확정된 경우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금 장승신에서 금에서 뭐야? 법률상 금지와 계약상 금지. 여기서 뭐예요? 법률상 금지잖아요. 근데 소금 장승신은 소위 이익 파트에서 나오는 거. 소위 이익은 뭐라고요? 소송 요건. 맞죠? 그러면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판결을 했대요.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에요. 하자가 큰 경우인가요? 하자가 작은 경우인가요? 얘는 하자가 작은 경우라 봐라 그랬잖아요. 맞죠? 하자가 큰 경우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재한 케이스. 이 케이스 말고는 거의 없다고. 수업 시간에 사당 소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하자가 큰 경우다, 하자가 작은 경우다. 그러면 일단은 위법한 것은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유효한 판결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 수단을 줘야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확정 전에는 통상적으로 거의 상소로 다툴 수 있게, 확정된 이후에는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게 해줘요. 맞죠? 그런데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면요, 재심 사유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재심 사유 없어요. 맞죠?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 상소는 가능해요. 근데 재심은 안 돼요. 재심 사유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하면 재심 사유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간과하고 판결했는데 전의 판결과 뒤의 판결이요. 뭐라고요? 모순조촉이 되면요. 모순조촉이 되면 무슨 판결이요? 뒤에 확정된 판결이에요. 후소가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확정된 판결이 뭐라고요? 재심 사유가 될 뿐이에요. 얘네 중복 소송임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했다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아니라, 재심 사유 아니에요.
다만 전에 확정된 판결과 뒤에 확정된 판결이 모순 조촉이 되면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될 뿐이라는 거.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강고고 판결했으면 무슨 판결이에요? 둘 다 유효한 판결로 남아 있어야 돼요. 뭐 되기 전까지? 재심으로 깨지기 전까지. 맞나요?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네, 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관한 판결이나 그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하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오케이. 3번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맞나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소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공부할 때 이 판례가 나왔는데 완전 멘탈 붕괴가 됐던 판례예요. 다시 볼게요. 이 요건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내놔 이러니까 을이 뭐예요? 배째. 오케이, 째라면 무조건 쨘다 그랬죠. 그래서 을에 있는 재산을 보니까 뭐라고요? 병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거예요. 압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을이 병한테 너 채권 타에다가 처분하지 마, 너는 변제하지 마. 이게 압류. 맞죠? 그리고 뭐야?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추심은 뭐라고요?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누구야? 나 혼자만 할 수 있다고. 추심 권능을 뺏어 갔다고 했어. 맞네? 그런 상태에서 압류 추심 명령이 된 상태에서 을이 병을 상대로 뭐예요? 물품 대금이라 합시다.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나요? 얘가 추심 명령을 받았잖아요. 당사자 적격이 뺏겼잖아요. 그럼 이 소송은 뭐예요? 당사자 적격 흠결로 인해서 소각합 판결을 받아야 돼요.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 계속 중이에요. 이 소송 계속 중에 소각합 판결 받기 전이에요. 계속 중에 갑이 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송이 들어왔어요. 맞네? 오케이, 요건. 전소 계속중 후소 제기. 전소 계속중 후소 제기. 두 번째 당사자 동의. 을하고 갑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을 볼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추심 권능을 뺏어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당사자 동일로 보는 것이 맞는 거고. 맞죠? 소송물 동일한 거죠. 얘도 물품 대금이고 이 추심금 청구 소송 자체가 을이 병한테 가지고 이 물품 대금을 제기하는 거니까. 소송물도 동일한 거예요. 맞네? 그러면 뭐가요? 이 판례 하나가 더 떠오르야죠. 전소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 전까지 전소가 치하 또는 각하되지 않는 이상 뭐라고요? 후소가 중보 소송에 해당해서 소각하는 판결. 맞네? 전소가 지금 당사자 적격은 맞아요. 당사자 적격 흠결은 맞아요. 그러면 이 전소는 뭐야? 각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하되어 있지 않는 상태 추심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는 이거 중보소송으로 봐야 돼요. 맞죠? 이거는 이때 나왔던 판례의 소수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은 이거는 중보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얘기했어요. 네, 안에 있는 법리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 전소가 소각과 당사자 적격 흥결로 소각과 판결 받을 거고, 얘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멘붕이 다 빠진 판례. 왜?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요건들을 보면 요건들을 그대로 들이대면 소수 의견이 맞는 거라고. 맞죠? 그런데 이거는 다수 의견이 중보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 안에 있는 법리도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중보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는 지문. 4번 볼게요. 채권자가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인수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서가 들어왔어요. 이 굳이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검토해 볼게요. 이왕 늦은 거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가 들어왔어요. 이행의 소가 들어왔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요, 반소 혹은 별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맞나요? 중보소송인지 먼저 해볼게요. 전소, 계속적, 후소 제기, 당사자 동의, 갑을, 갑부, 소송물 동의. 얘는 이행해서, 얘는 확인해서, 소송물 같다 다르다, 소송물 다르다. 중보소송은 아니겠구나. 두 번째, 근데 뭐 얘가 확인해서잖아요. 얘 확인에 이익이 있는지 볼게요. 얘는 을은 이 전소 이행해소에서 채무가 부존재하더라고.
채무부존자다라고 항변하면 되는 거지. 굳이 채무부존 항의소를 제기해가지고 뭐 여기 기판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다투면 얘는 권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부존자 항의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야? 소위의 이익이 없어서 소각합 판결하겠다라는 거. 중복 소송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래서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25번 문제 갈게요. 다 왔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네, 중간 확인해소예요. 네, 중간 확인해소 볼게요. 중간 확인해소도 소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후발적 병합. 후발적 병합 크게 세 가지. 네, 소의 변경, 중간 확인해소, 반소. 네,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동종 소송 절차해야 되고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후발적 병합. 이 세 가지 경우에 후발적 병합일 경우에 갖춰야 되는 요건 세 가지가 더 추가된다. 첫 번째,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적 결정이 된다. 그래서 뭐야? 중간 확인해서 반소, 소의 변경은 항소심 변론적 결정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구청구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소송 지연 즉시 안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중간 확인해서도 소죠.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 판결해 줘야죠. 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중간 확인의 소는 소니까 당연히 서면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줘야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 죄송합니다. 네, 264조죠. 264조 2항 3항. 네, 2번 재심의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 대상 소송 본안 청구에 대하여 성결관계에 있는 키포인트 뭐야? 성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맞나요? 그래서 성결관계는 소 제기할 당시에만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죠? 계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전속요건이라는 거.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요. 중간 확인의소를 심리할 필요는 없어요.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은 맞아요.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소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판결해줘요? 소각합 판결해줘요. 소각합 판결.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냈는데 맞나요? 이제 모의고사에다가 법률관계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문을 했거든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문해서 그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왜? 소각합 판결을 해줘야 되니까. 맞죠? 근데 판례를 단순하게 보니까 이번에 똑같은 이 지문이 하니까 이게 당연히 똑같은 지문이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판례 전문을 웬만하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서 공부하실 때는. 마무리 때는 그냥 간단하게 쳐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판례 전문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은 맞아요.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판단은 해줘야죠. 소각합 판결이라는. 3번 중간 확인소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맞나요? 후발적 병합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실심 계속적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가 가능하니까 뭐야?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한 거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고. 4번 중간 확인소에 대한 판단은 종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의 기재도 무방하다. 중간 확인에서는 손대 어떻게 이유의 기재해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맞죠? 근데 학생들이 2번에서 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다 찍으셨나 봐요. 4번까지 읽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번을 어느 분께서는 2번이 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25문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조금 자세히 했어요. 저는 민사소법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 할 때 그냥 자세히 하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오래 했는데 막 딱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민사소법 어때요?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작년이 훨씬 더 쉬웠어요. 정말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당락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정들이 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한두 문제 정도는 엄밀히 말하면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쓰려고 했다가 혹시나 해서 한두 문제 소폭 상승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 수업 시간에 거의 90 못해도 95 질문은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드렸던 질문 보니까 민사 집배법 관련 한 4-5문제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는 어느 강사나 다 똑같아요. 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면에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한 답이 1번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내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민사소송법을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하는 거고 오늘 좀 늦게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